20년 경력의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 교수가 세계 학계 앞에서 선언한 순간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의 언어입니다. 시베리아 오지 에벤키족의 언어가 한국어와 형제라는 충격적인 발표였죠. 단어 200개 중 30개 이상 일치. 문법 구조 일치율 무려 89%. 그리고 DNA 분석까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영하 30도 시베리아 깊은 숲. 그곳 원로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아비, 어미, 형님.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땅에서 한국어와 똑같은 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솥대와 같은 나무 기둥, 한국식 지게, 젓가락, 그리고 아리랑 선율까지. 생활 전체가 한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2022년 서울. 에벤키 청년과 한국 청년이 무대에 섰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 아리랑. BBC, CNN, NHK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뉴욕타임스는 언어학이 발견한 기적이라 보도했습니다. 과연 3000년 전 헤어진 형제가 언어로 다시 만난 걸까요? 한국인의 뿌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노엘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대륙의 언어를 연구해 왔죠.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제 연구실 책장에는 30개 언어의 사전이 꽂혀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 저는 한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멸종위기 언어 보존 프로젝트였죠. 러시아 북부 사하 공화국의 작은 마을. 그곳에 사는 에벤키족의 언어를 기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저 평범한 현장 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정도 머물며 단어를 수집하고 문법 체계를 분석한 뒤 돌아올 계획이었죠. 출발 전 저는 한국어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에벤키족이 몽골 근처에 산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혹시 알타이 어족 계통의 유사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국어 기초문법서와 단어장 몇 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자료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다시 낡은 버스로 8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설원이 펼쳐졌죠. 나무 한 그루 없는 하얀 지평선.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저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는 두툼한 모피 외투를 입고 있었죠. 통역사가 제 소개를 했고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생선 요리와 야채 절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들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장이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통역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먼 곳에서 온 학자님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장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80대는 되어 보이는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무언가를 말씀하셨죠. 통역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선생님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언어학자에게는 보물 같은 시간이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 그 첫 마디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옛날 우리 아비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비?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미가 가르쳐 주신 노래가 있는데. 아비, 어미, 한국어였습니다. 정확히 한국어와 같은 발음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차용어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가방에서 한국어 사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 어머니를 뜻하는 어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단어들. 이런 단어가 우연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게 된 것들은 제 학문적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땅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노트는 빠르게 채워져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감춰온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체계적인 단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상 단어들을 물어봤죠.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 어휘가 바로 친족 관계 단어니까요. 마을 광장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형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던 손을 멈췄습니다. 형님. 한국어 그대로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의 답은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죠. 누나는 어떻게 부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동생은 동생. 발음도 억양도 한국어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는 러시아인이었지만 한국어를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50대 여성이 저를 맞이했죠. 저는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몸의 부위를 물어봤습니다. 눈, 코, 입. 이런 단어들은 언어마다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또다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눈은 눈이었습니다. 귀는 거의 비슷한 발음이었고 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 노트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단어 옆에는 한국어 대응어를 적었죠. 일치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마을 학교 건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수집한 단어만 80개가 넘었습니다. 그중 15개가 한국어와 발음이 같거나 매우 유사했죠.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건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비, 어미, 형님, 누나, 동생. 이 5단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어휘였죠. 이런 단어는 다른 언어에서 빌려 쓰지 않습니다. 무역이나 교류로 전파되는 단어도 아닙니다. 이건 뿌리가 같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치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의 유사성을 알고 있었죠.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거대한 언어 가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에벤키어의 관계는 학계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부탁했죠. 마을의 나이든 어른들을 모두 만나고 싶다고.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저는 매일 다른 집을 방문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사냥 도구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활, 화살, 칼. 발음이 한국어와 비슷했습니다. 60대 할머니는 요리 도구를 보여주셨죠. 솥, 그릇, 숟가락. 숟가락은 한국어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언어 차용이 아니었습니다. 두 언어가 우연히 닮은 것도 아니었죠. 이건 같은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언어였습니다. 마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라틴어에서 갈라진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시베리아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같은 언어가 살아남았을까요? 대체 언제 왜 이들은 갈라진 걸까요? 저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문법을 봐야 했죠. 언어의 뼈대인 문법 구조까지 같다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노트는 3권이 됐습니다. 단어 목록은 200개를 넘어섰고 그중 30개 이상이 한국어와 명백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숙소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를 만들었죠. 왼쪽엔 에벤키어, 오른쪽엔 한국어. 가운데엔 발음 유사도를 %로 표시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엔 확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에서 발견한 것이었죠. 그건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물을 길러 나와 있었죠. 저는 통역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녹음하고 싶다고요. 단어가 아니라 실제 문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제게 속삭였죠. 엄마가 아이에게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벤키어로 된 그 문장의 어순을 머릿속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장 구조가 한국어와 똑같았습니다. 주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가 왔죠. 영어나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입니다. 하지만 에벤키어는 한국어처럼 동사가 맨 뒤에 위치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문장을 수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고 밤에 숙소에서 하나하나 분석했죠. 문장을 단어별로 쪼개고 각 단어의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격조사였습니다. 한국어는 조사를 사용하는 언어죠. 은, 는, 이, 가, 을. 이런 작은 토시들이 문장에서 단어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에벤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을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에벤키어 문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문장 구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예문을 적어주었죠. 나는 간다. 에벤키어로 쓰인 문장이었지만 구조는 완벽히 한국어였습니다. 나는 가, 니은 다. 주어에 붙는 조사, 동사의 위치,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른 예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뜻의 문장이었죠. 역시 어순이 같았습니다. 물, 을, 마시, 니은 다. 목적어 뒤에 붙는 격조사까지 한국어 체계와 동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단어의 유사성은 차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서 단어를 빌려 쓰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법은 다릅니다. 문법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언어의 뼈대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문법에 집중했습니다. 격조사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었죠. 주격, 목적격, 여격, 처소격.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벤키어의 격조사 체계가 한국어와 거의 완벽히 대응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높임법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상대방에 따라 말의 높낮이가 바뀌죠.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에벤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장자에게 말할 때는 특별한 어미를 사용했고 동년배에게는 다른 형태를 썼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과 그의 아들이 대화하는 걸 관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말투가 명백히 달랐죠. 문장 끝에 어미가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체계화된 높임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했죠.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 격조사 체계, 높임법 구조, 그리고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차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언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정리했죠. 단어 200개, 문장 구조 신개, 격조사 체계 12가지, 높임법 패턴 8가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두 언어의 유사도를 계산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휘 일치율 18%, 문법 구조 일치율 89%. 이 정도면 언어학적으로 명백한 친족 관계였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비 데이터를 첨부했죠. 그는 다음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 시베리아 깊은 곳에 한국어의 형제 언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언어의 뿌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본 것은 언어를 넘어선 문화의 일치였습니다. 그건 마을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죠. 이틀 뒤 저는 마을 외곽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조사에 지친 머리를 식히려고요. 눈 덮인 길을 걷다가 마을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나무 기둥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높이는 2미터쯤 됐죠. 꼭대기에는 새 한 마리가 조각돼 있었습니다. 까마귀였습니다. 날개를 펼친 형상이었죠. 저는 그 기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솥대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마을 입구에 세워서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 신앙물. 형태도 위치도 용도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솥대 사진과 나란히 놓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한 남성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 메어진 나무 틀. 저는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지게였습니다. 어자 형태의 나무 프레임에 짐을 싣고 등으로 지는 도구. 한국 전통 농기구와 구조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질문을 전했죠. 언제부터 저런 도구를 써왔냐고. 남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요. 아마 수백 년은 됐을 겁니다. 저는 지게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무를 묶는 방식, 끈을 꺼는 위치, 심지어 균형을 잡는 구조까지. 한국 지게와 설계 원리가 같았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독자적으로 사용해온 도구였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마을 이장이 저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저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젓가락은 금속이 아니라 나무였지만 사용 방식은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젓가락을 사용하느냐고. 이장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편하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젓가락을 쓰는 문화권이 여럿 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하지만 각 나라마다 젓가락 형태와 사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벤키족의 젓가락 사용법은 한국식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각도, 음식을 집는 방식까지요. 식사 후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마을 축제가 있다고 했죠. 계절을 맞이하는 전통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가 지자 마을 광장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발을 구르고 손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강강술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춤과 형태가 거의 같았습니다. 원무, 즉 원을 그리며 추는 춤. 공동체가 하나 되어 노래하고 춤추는 방식. 손을 잡는 법, 발을 디디는 리듬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도구, 식사 방식, 춤과 의식까지. 문화 전반이 한국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곳곳을 더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집 구조를 봤습니다. 온돌은 아니었지만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죠. 벽에 걸린 장식품들. 기하학적 문양이 한국 전통 문양과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봤습니다. 돌을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비석치기와 흡사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비슷한 끈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풍습들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그는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봤죠.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최근에 전파된 문화가 아니라는 걸.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공통된 뿌리라는 걸 언어와 문화가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문화적 동질성. 그 아래 리스트를 만들었죠. 솥대형 신앙물, 지게, 젓가락, 원무, 온돌식 난방, 전통 문양, 아동놀이. 항목이 10개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생활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매일 쓰는 도구, 매일 먹는 방식, 매일 추는 춤.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역사의 증거라고.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더 깊은 연결. 그건 다음 날 우연히 들은 노래에서 찾게 됐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마을 외곽 언덕에 올랐습니다. 해질녘이었죠. 시베리아의 석양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저 멀리 목동 몇 명이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죠. 처음엔 그저 이국적인 민요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율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한국에서 들어본 적 있는 선율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목동들이 가까이 왔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정확히 한국의 아리랑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박자가 조금 느렸고 가사도 달랐죠. 하지만 음계와 선율의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목동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저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가장 나이 많은 목동이 대답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부르던 옛 노래라고 했죠.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노래의 의미가 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우리 조상들이 그리워하던 땅에 대한 노래입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아리랑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애환, 먼 곳을 향한 동경. 선율뿐 아니라 노래의 정서까지 같았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목동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죠. 석양빛 아래서 3명의 목동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선율이 흘러갔습니다. 장단이 반복됐죠. 후렴구 같은 부분이 나올 때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은 아리랑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 세미나에서 국악 공연이 있었죠. 그때 들은 선율과 지금 여기서 듣는 선율.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장소에서 같은 정서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목동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음악 분석 프로그램을 열었죠. 주파수와 음계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 아리랑 음원 파일도 불러왔습니다. 두 파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음계 구조가 유사했습니다. 특히 오음계 체계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어르신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른 전통 노래도 있는지 물었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 자장가도 한국의 전통 자장가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느린 박자, 반복되는 선율, 부드러운 음색.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은 동서고금이 같지만 선율의 유사성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청년 몇 명을 만났죠. 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이런 노래를 아느냐고.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노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구전 전통이었죠. 글자가 없던 시대, 조상들은 노래로 역사를 전했습니다. 노래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에벤키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 노래를 수집했습니다. 총 20곡이 넘었죠. 그중 5곡은 한국 민요와 명백한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선율뿐 아니라 장단과 정서까지요.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래는 언어보다 오래 살아남는다고. 사람들은 말을 바꿀 수 있어도 노래는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선율은 DNA처럼 세대를 건너 전달된다고.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들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민요와 에벤키 민요를 번갈아 재생했죠.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연결이었습니다. 노래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증명했고 문화가 뒷받침했고 이제 노래가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에벤키 두 민족은 같은 뿌리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언어학, 문화 인류학, 민속학을 넘어선 생물학적 증거. 바로 DNA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저는 옥스퍼드 대학 유전학과에 연락했습니다. 제 오랜 동료인 유전학자가 있었죠.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생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DNA 샘플을 보내면 분석하겠다고 했죠. 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겠냐고. 이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겠다고 했죠. 사흘 후 답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이 검사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침 샘플만 있으면 됐죠. 마을 사람 5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 골고루였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요.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태어난 신생아 셋을 봤는데 모두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었습니다. 몽골 반점이었죠. 몽골 반점은 동아시아 인종의 특징입니다. 한국인 신생아의 90% 이상이 이 반점을 갖고 태어나죠. 몽골,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경험이 있는 마을 조산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여성이었는데 평생 100명이 넘는 아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신생아들에게 엉덩이 반점이 있었냐고. 그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모든 아기가 그렇습니다. 돌 지나면 사라지지만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중요한 단서였죠. 몽골 반점은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표지였습니다. DNA 샘플을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냉장 보관 용기에 담아 특급 배송으로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을에 머물며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 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전학자 동료가 보낸 예비 결과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에 요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에벤키족 샘플의 주요 유전자형이 동아시아 계통과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세 분석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죠. 목의 혈통을 추적하는 유전자입니다. 에벤키족의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이 한국인, 몽골인과 공통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음은 Y 염색체 분석이었습니다. 북의 혈통을 보여주는 유전자죠.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집단과 유전적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특히 한국인 집단과의 유사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유전적 거리를 나타내는 덴드로그램이었죠. 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간 계통도. 에벤키족은 몽골, 퉁구스 계열에 속해 있었고 그 옆에 한국인 집단이 위치했습니다. 통계 수치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는 FST 값.
에벤키족과 한국인 사이의 값이 0.08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전적으로 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집단이었다면 0.3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죠.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명백합니다. 에벤키족과 한국인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에벤키족은 약 3000년에서 5000년 전 동아시아 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는 청동기 시대였죠. 역사적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의 유사성, 문법 구조의 일치, 생활 문화의 동질성, 민요의 연결성, 그리고 이제 DNA가 최종 확인을 해준 겁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에벤키족과 한국인은 먼 옛날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였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유전자는 여전히 그 연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는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당연하다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먼 곳 어딘가의 형제들과 이어져 있다는 걸. 하지만 세상은 이 발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3개월 뒤,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 학술대회에 섰습니다. 500명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강연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쥔 레이저 포인터가 떨렸습니다. 발표 제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에벤키어와 한국어의 유전적 관계 언어학, 문화인류학, 유전학의 통합적 접근. 청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어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200개 단어 중 30개 이상의 일치. 다음은 문법 구조. SOV 어순, 격조사 체계, 높임법.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증거를 쌓아 올렸습니다. 문화적 유사성도 제시했습니다. 솥대, 지게, 젓가락, 원무. 사진 자료를 보여줬죠. 한국 것과 에벤키 것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민요 분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응계 구조 그래프를 띄웠죠. 5개의 일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 분석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와 Y염색체 데이터. FST 값과 계통도.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독일의 저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노엘 교수, 이건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추측의 나열입니다. 30개 단어의 유사성으로 언어의 친족 관계를 주장하는 건 무리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어만이 아니라 문법 구조와 DNA 증거까지 제시했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두 번째 질문자는 러시아 학자였습니다. 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민족주의적 편견에서 비롯된 겁니다. 과학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청중석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달랐습니다. 한국인 학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려를 표했죠. 이런 연구가 자칫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민족의 뿌리를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국경이 언어의 시작이 아닙니다. 언어는 인간의 기억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어학은 정치가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논쟁은 더 격해졌습니다. 한 미국 학자는 제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샘플 크기가 작다고, 통제 집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프랑스 유전학자가 저를 옹호했습니다. DNA 데이터만큼은 명확하다고 했죠. FST 값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유전적 연관성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공식 세션은 끝났지만 복도에서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저를 둘러쌌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옳은 걸까?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할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벤키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함께 노래하던 목동들.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논쟁이 있더라도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샘플 크기를 늘리고 다른 에벤키 마을도 조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저는 폐회사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건 모든 인류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젊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자신들도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한순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데이터는 조용히 진실을 대변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른 연구팀과 협력했죠. 샘플은 300명으로 늘어났고 단어 목록은 500개가 됐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계가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가을 서울 국립극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 연구가 세상에 알려진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서였습니다. 에벤키족 청년 10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생애 처음 조상의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저도 그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에벤키 청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을 바라봤죠.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문자. 그들 중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이거였군요. 먼 곳에 우리와 닮은 사람들이 산다고. 일주일간 그들은 한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경복궁에서 소떼와 비슷한 장승을 봤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게를 봤죠. 한 청년은 전시된 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쓰던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도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 10명이 자원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한국 청년 하나가 에벤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뭐라고 부르냐고. 에벤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비, 어미, 형님. 한국 청년은 눈이 커졌습니다. 똑같다고 소리쳤죠.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에벤키 청년들이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놀랐죠. 사용법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밥그릇을 드는 방식도 국을 마시는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저녁에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한국 청년이 아리랑을 틀었죠. 에벤키 청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벤키어로 자신들의 버전을 불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멜로디가 다른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청년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물었더니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국립극장 무대. 1000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줄지어 섰죠. BBC, CNN, NHK.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순간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무대 왼쪽에 한국 청년 10명이 섰습니다. 오른쪽에 에벤키 청년 10명. 모두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죠. 한국 청년들은 한복을, 에벤키 청년들은 그들의 전통 복장을.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대에 하나의 조명만 남았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 만의 재회라고. 언어가 증명한 형제애라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천천히 장엄하게. 한국 청년들이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관객석에서 누군가 따라 불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1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벤키 청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벤키어로 같은 멜로디를 불렀죠. 가사는 달랐지만 선율은 같았습니다. 박자도 리듬도 정서도 하나였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무대 위 20명의 청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후렴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쪽은 한국어로 한쪽은 에벤키어로. 하지만 멜로디는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두 언어가 만나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수천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객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자로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 데이터와 그래프로 보여주려 했던 것, 그게 지금 노래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1000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박수는 5분간 계속됐습니다. 무대 위 청년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국 청년과 에벤키 청년.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같은 노래를, 같은 마음을 나누는 형제였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언어학이 발견한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가디언은 DNA보다 강한 노래의 힘이라고 표현했죠. BBC는 시베리아와 한국을 잇는 3000년의 하모니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국경과 시간을 넘어 형제를 찾아낸 한국의 노력에. 이건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3년 전 런던 학회에서 비판받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고. 언어는 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끈. 사람과 사람을, 민족과 민족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다시 시베리아 에벤키 마을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재방문이었죠.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한 에벤키 문화교류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한 시설이었죠. 2층 건물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교류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오른쪽 벽면에는 에벤키 문화가 전시돼 있었죠. 가운데 통로를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솥대와 장승, 지게와 젓가락, 한복과 에벤키 전통 의상. 서로를 향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2층은 교육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젊은 교사가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었죠. 어설프지만 정성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족을 뭐라고 부르냐고.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에벤키어로는 아비, 한국어로는 아버지입니다.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죠. 거의 같은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의 언어가 한국어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온 26살 청년이었죠. 자원봉사로 1년째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배운다고. 단어를 가르치면 금방 외운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 언어와 비슷한 게 많아서라고. 문법도 똑같아서 이해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류관 관장을 만났습니다. 에벤키족 출신의 50대 남성이었죠.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작은 공연장이 있었죠. 주말마다 양국 청년들이 교류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 춤과 에벤키 춤을 함께 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한국 기업이 투자했다고 했죠. 친환경 관광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마을 광장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환영회였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년 전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전 첫날 밤 아비, 어미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었죠. 그분은 이제 85세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사가 전해줬죠. 선생님이 우리 조상의 목소리를 찾아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자로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논문을 쓰는 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정체성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그렸죠.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어와 에벤키어를 섞어서 불렀습니다. 젊은이들이 양쪽 언어를 다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 안에 함께 섰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었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5년 전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나기 전 교류관에 다시 들렀습니다. 방명록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민족의 이름은 달라도 뿌리는 하나. 제 서명을 남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설원이 펼쳐졌죠. 5년 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이어진 땅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에벤키어 한국어 사전 편찬이었죠. 양국 학자들이 협력했습니다. 500개였던 단어 목록이 이제 3,000개가 됐습니다. 2026년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고. 언어는 역사이고 문화이고 정체성이라고. 그리고 언어는 끈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끈.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끈. 한국과 에벤키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언어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다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잊힌 언어가 있습니까? 당신의 조상이 불렀던 노래, 당신의 할머니가 쓰시던 말. 그 속에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또 다른 형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언어는 끈입니다. 그 끈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뿌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먼 곳 어딘가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는 형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